되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지금은 그 국가직재산위원회 하는 민간위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 가장 핫한 이슈가 직재산 금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한번 같이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보는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에서 아주 뭐 깊이가 있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지식재산 금융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도 사실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자 그대로 지금 IP 금융이라는 것은 그 금융 중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그 모노타이제이션 할 것이냐, 실제로 캐시 아웃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금융을 잘 모르고 금융을 아시는 분이 지식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갭을 어떻게 좁히냐가 사실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많이 변호사님이시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 내용을 좀 더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더 그분의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접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현재 IP 금융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키워드 위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가장 그 지식재산 금융 개념 부분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런 입장에서 지식재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어차피 지금 지식재산 연수원에 와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통해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주대가 됐지만 지금 지식재산은 이 주된 거가 되다 보니까 금융 자체도 사실은 지식재산 금융이 거의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식재산이 주된 자산이 되고 지식재산권까지 화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본 자산을 과연 활용해서 어떻게 그 실제로 그 자산이니까. 그래서 우버 같은 예를 들면 우버가 사실 앱 하나밖에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것이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서 벤처로서 거의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심플한 내용이죠. 앱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누가 그 운전수분이 이렇게 간다라든지 그것을 위치 추적을 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가격 비딩을 해가지고 뭐 선택을 한다든지 뭐 선택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그 소프트웨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인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는 온라인에서는 우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실 전혀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운전하시는 기사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는 상태고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그 정도로 갖추려면 엄청난 차량도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분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킹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하시는 분들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그 앱 자체가 오프라인상의 엄청난 그 규모의 자동차 제조회사보다도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선 온라인 쪽에 우버 앱은 저비용 고효율 구조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노사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식재산 그걸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실은 금융업자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치평가를 해서 제대로 금융을 자동 조달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실제로 모노타이제이션 활용을 해서 실제로 뭐 자기가 계속 사업을 안 하면 다른 게 넘겨서 그에 따라서 현금화 시키는 자본화 시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키워드 위주로 지금 보시면 지금 가장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입법화 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그러니까 대중을 펀딩하는 쪽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개정이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벤처의 어떤 기본 지식재산 금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에서 담보대출이 있는데 과연 지식재산에서는 과연 담보대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담보대출할 때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담보를 잡고 나중에 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경매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동산의 부담행사하면 경매에서 어떻게 그것을 환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금융,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 유동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저작권에서 수입료가 저작권 로열티가 오는 것을 유동화시켜서 대중들한테 그것을 정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판매가액을 지식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SPC가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M&A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M&A도 하나 엑짓하는 하나 방법이 될 거고요. 또 IP 펀드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그 자금을 투입해서 그것을 엑짓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특히 제가 보니까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IP 모노타이제이션입니다. 문자부터 모노타이 현금화, 마니화 시키는 것이죠. 근데 마니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IP에 관련된 그것을 제대로 패키지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대로 현금화 시키는 것이 자본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차를 포르쉐 같은 차를 만약에 분해해서 만약에 뭐 판다 그러면 굉장히 고철밖에 못 받겠지만 그것을 형태를 만들어서 포르쉐로 한다면 굉장히 큰 것처럼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좀 비약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IP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실적이 되고 아시다시피 지식재산 분야에서 그것을 통해서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특허권 침해를 하는 사람들을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뭐 경쟁자를 제한시키는 효력도 발생되지만 만약에 돈이 없고 그런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것을 현금화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금융 계약에서는 그러면 과연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유의사항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 뭐 여러분이 금융 계약서를 많이 써보셨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IP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사 작업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IP냐는 그 실사 작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버 앱 같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앱 하나 올린 건데 뭐 그거 자체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냐. 근데 이거는 그것이 만약에 수혜자가 우버 같은 데는 굉장히 가치가 높겠지만 뭐 저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당장 크게 가치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가치 평가를 예를 들어서 조그만 벤처 회사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이 진짜 필요한 회사하고 봤을 때 그럼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치 평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금융 관련 계약 부분에서 보면 계약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계약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되는 것은 특허라 등록이 되는 저당권이라도 어떻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등록이 안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뭐 특허 신탁이라든지 임치라든지 뭐 간단히 이걸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걸 통해서 특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금융 거래할 생활 스마트 시스템 활용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업자 입장에서 하고 그다음 지식재산 관련되는 입장에서 서로 그 갭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특히 금융업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가치평가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많이 돈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발명진흥원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 1년에 뭐 은행업자 같으면 한 300만에서 한 500만 원 주면 그 모든 그 특허를 기본적으로 했던 그 어느 정도의 A, B, C, D로 상대적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양쪽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실무를 함에 있어서도 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뭐 80%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신속하게 그 회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계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분야가 다른 잘 모르는 데는 한번 1차 스크린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주재산 금융이 제일 큰 하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구체적 유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뭐 살펴보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참고로 여기 표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이게 4페이지는 제가 그 현재 페이지고 요 4페이지는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다큐멘트에 4페이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이고 일부는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 조정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뭐 다 아시니까 지금 지식 재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뭐 모든 비중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식재산 기본법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을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문제가 말한 지식재산 금융이랑 지식재산 개념과 금융인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지식재산의 창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또 실제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나오는 것처럼 직전 단계의 어떤 아이디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디어와 그다음 표현된 권리는 권리화되고 권리화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하나는 투자자 보호가 있고 하나는 또 그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호가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논란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배타적인 권리를 입장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디어 보호법이라는 법 자체가 일부 주에서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흡했는데 최근에 주목해야 될 조항이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공개되지 않고 상당한 노력과 비용으로 개발된 아이디어, 구체 독점인 것은 보호돼야 하는데 이 조항으로서 많이 법원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대의 관행이나 경쟁기세에 반한 방법으로 하시는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기를 침해하는 행위, 이것이 부정경쟁 방지로 되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일반 조항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마찬가지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조항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이디어 보호법이라는 이런 부분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커버될 수 있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 부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은행에서 말하는 론 형태라는 것은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표하는 것은 뭐 자산 유동화라든지 M&A라든지 그 다음에 상장,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 상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나누고 있고 단계별로는 다 초기 창업에서 담보대출, 그다음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IP 펀드를 통해서 한다든지 사업 중에 담보대출, M&A, IPO, 유동화, IP 펀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는 다만 이제 지주재산 금융의 특징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유동성이 낮고 시간이 왜냐하면 이거 지정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되는 매우 급격하게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우리나라 인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 혁신을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산 같으면 시가 시장이 정의해서 뭐 점유를 통한 양도담보라든지 부동산이면 저당권 기타 제한 문건이 있습니다만은 무형재산인 그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 가치평가의 약값을 우부액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따른 가치 하락이라든지 소유의 평가 가치 차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전통적 담보 방법과 알기만한 담보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평가 기관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가치 평가 기관이 부족한데 사실은 지금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별리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권리성을 가지고 권리성이 있느냐고 왜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권리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성을 가지느냐 나중에 특권 무효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때 무효가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식재산에 관련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제가 뭐 미국에서 보면은 주로 대형 로펌에서 미국 그 IP 저 로펌에서 보면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파트너가 자기 자체로 그 하나의 컨설팅 그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파인더로서 어떤 직장을 찾아주는 거라든지 어떤 가치평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IP 전략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치평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컨설팅 그룹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형태로 실제로 하고 있고 파트너가 자기 나름대로의 컨설팅 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던져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각 분야에서 그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법률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실은 실제로 제가 그 하는 거 보면 전문 가치평가를 할 때 참여해서 평가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부터 몇십만 원 얻고 한 몇백에서 몇천 뭐 이런까지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여기 변리사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변리사 업무 분야에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거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막 불세 그 담보를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그것을 한과할 것이냐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실제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뭐 기술평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예치가 않은 것 같고요. 거래시장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해수펀드 및 해수만 준다는 그 다음에 IP 캠프 그러니까 IP 관련돼서 자산 관리 나중에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다 보장시켜 주는 거죠. 실재산이 처음에는 대출 단계에서는 제대로 해서 가치가 있다가 나중에는 실제로는 뭐 거의 나중에는 뭐 거의 떨어졌다가 그걸 한 사이클을 다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기록화 되고 어떤 나중에 시장에 기초한 어떤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쪽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담보도 실제로 전통적인 의미 담보 방법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특허 신탁이라든지 임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담보 가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다른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거고요. 지금 그 외국의 현황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IP 금융에 대해서 미리 일찍부터 이번에 중요성을 입각해서 그것이 많이 활용화될 수 있도록 국가의 R&D 분야가 밀양되는 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IPXI 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주식처럼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그 지재산을 단위를 끊어서 이렇게 판매하도록 실제로 이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근데 실제로 이것은 결국은 실패로 해서 이 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떤 주식에서 라이센스를 주고 있는 그 권리를 이것을 시장화시키고 좀 더 어떤 그 기업 주식 거래소처럼 그 IP 지식재산 거래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실패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화두는 제대로 지금 지식재산 금융을 제대로 어떻게 만약에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큰 것이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치 평가하는 것을 뭐 시장에서 그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뭐 보면 굉장히 중국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는 엄청난 뭐 정부에서 특히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실제로 계획 경제를 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중국은 담보대출, 커머셜 뱅킹 쪽으로 위주로 하고 미국은 좀 더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민간에 방향을 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손실을 50% 한 달 내로 뭐 보전을 해준다든지 우리나라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일부 저희 그 전문가들은 뭐 헛수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중국에서 하고 있는 M&A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IBM의 그 부분을 뭐 볼보의 또 뭐 자동차 부분 인수해서 저가 브랜드라는 그런 인식에서 M&A를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특히 지식재산 금융에서도 중국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인 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특허 법원도 만들어서 지금 지식재산 금융에 대해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 커머셜 뱅킹을 위주로 한 그 주식재산 금융과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통한 어떤 주식재산 금융에서의 어떤 기법 부분을 양쪽을 다 제대로 우리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중국 제도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미국의 그 제도 역시 저희들이 많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 1차 펀딩, 2차 펀딩, 3차 펀딩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노하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제대로 있다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버액 같은 그런 회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금융을 일으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시한 금융에 크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담보대출, 그 다음에 특허 신탁 및 기술 인치, 그 다음에 유동화, M&A, IP 펀드, 부정화 금융 및 복합 금융 방식이 있는데 먼저 보면 담보대출 보면 저당권, 질권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등록부가 있으면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미등록 지역재산인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미등록 재산 영업비율 같은 건 특정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은 굉장히 특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허 신탁이라든지 임치라든지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고정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임치를 시키게 되면 그 임치 수취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의 존재성도 확실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기술이 수취인을 통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있게 되면 수탁자로서 아니면 신탁자는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기업이 될 거고 수탁자는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특허 전문 기업이 될 테니까 그 부분에서 과연 그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개념은 사실 신탁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탁이라는 것은 거의 회사와 마찬가지죠. 신탁 제도를 수탁자라는 거의 새로운 회사 형태로 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영미법에서 나온 겁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활용이 돼 특허 신탁은 저희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작권에서는 신탁 모든 저작권 협회라든지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치 제도를 통해서 특정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담보, 세일즈 앤 라이센스 베이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는 직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건을 팔아서 그 다음에 그 파는 값을 받는 것으로서 금융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팔았기 때문에 판 비용만큼의 그 금융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고정 매일 얼마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양도담보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보대출 부분에서 지금 가장 현재 가장 지금 많이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지식재산 보유 기업이라는 것을 창업회사라든지 제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의 어떤 경영 영역이라든지 잘못하면 파산될 가능성이 있죠. 파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파산법상에는 파산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약을 하지만 자기가 계속 쓰고 싶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줘. 돈만 로열티만 주면 계속 그 회사가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기업이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파산법상에서는 제한 요소가 있고 미국법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일본은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허신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게 신탁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탁이 제대로 활성화. 저희들이 이제 신탁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신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임이라든지 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신탁에 대해서는 그게 약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들 아시는 것처럼 신탁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지식재산 보유 기업은 신탁자가 되고 그다음 수탁자가 실제로 대기업이라든지 특허 전문 관리회사가 되면은 양쪽에 그에 따라서 수탁료를 줄 테니까 이것으로 나누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동반성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고 비용도 크게 발생되지 않고 세무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조금 도와준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동화에서는 이게 나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동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동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로열티를 받는데 로열티 받는 것만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돈이 완전히 안 되죠. 목돈이 안 되니까 그것을 SPC라는 그 독립된 회사로 넘겨서 그 SPC한테 기존의 이용하는 라이센스를 하는 기업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로열티 지급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장기간에 안정된 걸 고정을 그것을 담보로 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증권을 팔아서 일반 다수 투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이쪽에다가 지식재산 보유 기업에다 주고 그 다음에 SPC는 계속 그 돈을 로열티를 받아서 원리금 상환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담보되는 자산 자체가 지식재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식재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치평가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지식재산 갖고 있는 회사 자체가 리스크가 큽니다. 파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용 보강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저작권도 마찬가지. 저작권에서 만약에 저작권을 선사하면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면 그것을 유동화시켜서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허 같으면 저작권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같은 특허 무효 심판이 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러고 또 영세한 창업 스타트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옛날에는 유동화 시대에서도 보험을 커버를 했던 거예요. 보험을 들도록 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IP 관련된 수출 보험공사가 있듯이 IP 보험공사가 있어서 약간 그 보험을 신용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책으로 넘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 부분, 그다음 M&A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 벤처 캐피탈에서 그 주식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펀딩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그 벤처 캐피탈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투자법이 굉장히 저희들도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캐피탈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노하우가 약하고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돼서 그런 아주 노하우가 그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그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없는 것이죠. 그다음 실제 투자해서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활성화되면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차 펀딩하고 2차 펀딩, 그다음에 3차 펀딩, 그다음에 중간에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 부분에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했을 때 1차 펀딩에서는 했다가 2차 펀딩에서는 빠지고 2차 펀딩에서 또 3차 펀딩에서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중화되는 그런 방법 우리는 완전 다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언제 기간을 둘 것이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2차 펀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뭐 어떤 비즈니스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근데 문제는 사례가 많아야 되는데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T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화 금융 이것을 뭐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은 뭐 크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엑짓을 도와주는 펀드, 실제로 그가 지재산이 그 부실화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완전히 라이프 사이클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그것이 하나의 레코드가 돼서 다음에 다른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떤 가치 평가의 어떤 기준을, 시장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여기는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엔젤 투자보다도 정책금융보다 더 먼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절차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이 좀 이게 틀렸습니다. 원래는 S라서 약간의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죽음의 계곡이라든지 데스밸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딱 점을 찍고 딱 표시가 좀 잘 되시면 뛰어오르는 수점에서 가장 뛰어난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담보 대출은 계속하면서 담보 대출을 하거나 아까 커머셜 뱅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산 유동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에 최고 극대화된 시점에서는 IP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IP를 포트폴리오를 하고 패키지화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파는 부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사업 부분인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족한 어떤 그 IP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떤 걸 하냐, 그건 IP 전략의 문제니까. 그것을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차량의 부품으로 팔면은 사실은 고철값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아서 했을 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기업이 자금 능력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 기업 유지하면서 경쟁자를 배제시키고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영 능력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적정하게 파는데, 이것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이 글로벌 마켓으로 가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대기업에서 미국 시장에 뭐 그게 팔려고 노력을 뭐 해놓은 실제로 관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장이 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창업투자 뭐 크라우드 펀딩 부분에서는 뭐 그런 뭐 내용을 다 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조금 한 번 더 정리하면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돈 펀딩을 일으킨다는 의미고, 이것이 미국의 잡스, 여러분이 아시다 이게 뭐 잡스 뭐가 아니고, 그다음에 점스타트 아워 비즈니스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사실은 그 창업투자진흥이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는 것이죠. 그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것이 이거 크라우드 펀딩이 여러 가지 오히려 제대로 지적 금융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크라우드 펀딩 내용을 한번 보면서 그다음 실제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을 한번 간단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원래는 간단하게 97년에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금을 인터넷에 모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결국은 IP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정권 규제법이 워낙 심하게 투자에 보호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통해서 상업 투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걸 일정한 제어하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창업 투자 측면, 창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입법이 늦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잘못돼서 인터넷에서 잘못해서 만약에 사기가 된다든지 이래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사실은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주까지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냐? 이거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텐데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그 크라우드 펀드에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한 투자를 해서 구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호를 직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방해 법률 제2조 1항 3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 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작권에 의한 아이디어냐 표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현되기 직전에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부분에 이 법제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부정경쟁 방지법 부분을 조금 더 그 원형에서 확대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자업수 액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한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최대주도도 확대했고 IP 절차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업자의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 손실 공개 업무라든지 투자자 교육자로 습득하기 업무, 투자인의 투자 한도 관리 업무, 발행인의 임원 등에 대한 이력 확인을 포함한 사기 방지 조치 업무, 발행인의 공시 내역 공포 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그 크라우드 펀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업무를 부과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담보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저희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게 크라우드 펀딩 미국의 조문을 자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이번에 자본시장법에서 추가적 110조의 3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특별한 내용이 조금 여기에서는 이게 자료만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문제가 뭔가는 온라인 소액 투자 주기업자 크라우드펀딩 관리 감독 업무 부과 근데 발행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부과라든지 위반 시 책임자 사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100개는 성공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행스러운 건 저희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그 부분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데이터는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것이 제대로 자리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생각은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수탁업자화 시킨다든지 수탁업자로서 어떠한 규모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일단 책임재산을 보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만약에 해서 도망가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나중에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이 크라우드 펀딩은 나름대로 법안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번 법안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제대로 미흡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실제 발생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법률가로서 한번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전통적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고 현재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그냥 하나의 소개를 말씀을 시키면 기본적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서를 해서 기술보증센터에서 기술을 평가해서 그 평가서를 쓰고 평가서에 따라서 대출을 보증서에 입각해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름대로 노하우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설 각 지점별로 보면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거기서 결과를 내주면 그에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에 근거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이거 정부가 많이 가입해서 보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손실 보전 비율이 이렇게 뭐를 해줘도 있고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 평가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래서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성과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고의 신용보전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잘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
정부에서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신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식재산 보증 제로 및 KDB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테크노 뱅킹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으로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는 그러면 가치평가 자체가 나중에 면제부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그 기준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IP 금융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거의 다 가치평가로 초점이 두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금융 다 똑같고 부동산 금융 뭐 동산 금융과 똑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시장에 거래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뭐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말한 우버에 그런 걸 따랐다 그러면 엄청나게 뭐 대출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지금 안주까지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기술평가 제도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분입니다만 지금 한 5분에서 한 10분을 좀 쉬고 다시 또 괜찮을까 싶어요. 조금 좀 빨리 마치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쉴까요? 네, 10분만 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식재산을 매도해가지고 매도 자금 상당의 금융을 일으키고 그다음 지식재산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이를 계속 사용하는 형태, 이런 양도담보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펀드나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식재산을 매수하는 형태를 양도함 형태로 담보를 취득하고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건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허 신탁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데 아시다시피 신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저작권의 경우는 저작권 신탁이 사실은 협회에서 많이 위탁이 돼 있어서 실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돈을 로열티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자들한테 주는 그런 형태는 많이 되고 있는데 특허 신탁이 조금 더 저희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신탁 제도를 조금 더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기술 임치입니다. 임치는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맡기는데 맡기는 기술 자체가 무형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데는 그런 기술이 존재하느냐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인 사용 자체가 지식재산 보유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경영 능력이 없어도 뭐 그다음 공급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임치제도가 보기에는 임치제도가 무슨 금융하고 무슨 방법이 있겠냐 하지만 실제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관하고 임치를 통해서 기술 안정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관한 금융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툼이 되더라도 수취인이 있기 때문에 수취인이 이 기술에 대해서 입증을 해줄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 신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치평가 특허 협의를 통하여 수요자가 특허를 사용하게 하고 특허에 대한 통상실권을 유보하다 개용하도록 하는 제도. 아까 말했듯이 딴 게 아니라 그 수탁자가 관계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탁자가 수탁료를 받은 대신에 실질적으로 모든 역할을 해서 뭐 정보력도 있고 시장이라든지 아까 뭐 IP 뭐 패키지를 할 때도 뭐 이래서 뭐 필요하면 넣었다가 뭐 아니면 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좀 더 이쪽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특허 관리 전문 회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뭐 이런 분도 대리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텔렉추얼 뭐 디스커버리 정도가 유일하게 있는 제도인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미흡하고 그다음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서 특허 전문 관리 회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특허 전문 회사 그러면 마치 그것을 뭐 특허 괴물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발생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가 제 생각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자기가
뭐 관리를 하면서도 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계속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자분도 그렇고 너무 오히려 너무 그거는 미국 시장은 뭐 그게 너무 활발화돼서 오히려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미리 예측이 안 된다. 그다음에 기술촉진법에 관한 부분 보면은 굉장히 그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기술촉진법에 보면 실제로 무슨 그런 회사도 뭐 등록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제 아닌 규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 좀 약간 새끼로 팔렸습니다만은 이게 신탁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그래서 대형제가 인체로 기한 점검 납부도 하고 침해도 조사해서 옹진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한 분쟁 경우도 실제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탁자로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에서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효용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장 계약 조건에서 재산 전가하도록 입증을 통하여 보유서를 입증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쉽게 쉬우면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파산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취인이 관리를 한다든지 수취는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그런 수탁자 비슷하게 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대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특허 신탁이 지금 현재서 신탁하고 임치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담보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치는 하고 있고 특허 신탁은 사실 특허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도 약하고 특허 전문 관리 회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미흡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할 분야가 있고 여기다 법리를 저희들이 조금 또 변호사분들께서 또 학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식자, 금융업체, 시장 소유기업을 신탁한 수탁자가 직접 한류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로열티를 지급한 그다음에 수탁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이 전문가들께서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찌 그러면 아시다시피 가치평가가 어렵고 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담보 관리도 계속 예를 할 수 있고 특허법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법조문에서는 뭐 이렇게 가능한데 이것은 뭐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다분 처분도 뭐 담보를 직접 팔려고 해도 그 뭐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 특정인 것만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담보 계약을 하더라도 아예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회사를 아예 수탁 매수자를 정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중에 또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전문 관리회사가 많으면 그것을 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처분이 될 수 있고 그다음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위협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밀같이 등록 원고가 없는 경우 담보를 잡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신뢰성 문제가 있겠으면 임치라든지 이런 통화를 통해서 그걸 하고 그다음 그 공개는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는 뭐 수치자라든지 식탁자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하도가 되는 것은 가치평가 기준입니다. 뭔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마지노선은 정책금융에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일단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책금융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그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특허 전문 회사가 많이 나오면 데이터를 근거해서 어떤 많이 민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지 않느냐. 그다음 지금 현재 뭐 지원도 하고 뭐 아까 말한 담보 가능 법제도도 아까 뭐 상표법이나 뭐 그런 부분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IP 캠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정부 지원, IP 거래시장이 제일 중요한 활성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신탁 임치 같은 것이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나가는 것은 투자 금융하는 거 구체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약간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유동화. 뭐 기본적인 자산 유동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평가에서 어려움이 있고 신용보호하기 왜냐하면 권리성 자체가 그래서 특허 무효 심판율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이라는 것은 뭐 모든 특허가 뭐 무효 심판율이 뭐 지금 75%가 뭐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무효 심판을 제기했을 때 떨어지는 그 비율이 그렇다는 측면인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그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세서 작성 부분에서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이 나중에 대비해서 제대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고 정말 미국 가서 했더니 어떤 미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네이팅 된 것은 뭐 거의 뭐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스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냥 뭐 그건 참 뭐 하나의 그만큼 좀 취약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자산 유동화하는데 정부에 좀 개입해서 뭐 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 보강을 도와준다. 아까 지금 IP 캠코라든지 IP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도. 그다음 M&A도 뭐 M&A도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좀 지식재산이니까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부동산도 보면 전부 다 회사 형태로 돼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를 M&A 하는 형태로 되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IP니까 IP도 여기 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M&A가 하지만 실제로 IP를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 적대적 M&A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그 상대방을 방어할 수 있는 왜냐면 벤처 캐피탈에서 창업자들이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뭐 방어막을 많이 주면은 뭐 이래서 대기업의 어떤 안정적인 지분이 뭐 확보되지 않냐 그런 뭐 논란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그 시장에서 그 글로벌한 그런 그 위험에 노출이 되는 상태에서는 적당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IP 뭐 M&A 활성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P 펀드를 활용해서 뭐 그 다음에 자본자산이 그런 IP가 근데 결국은 이게 뭐 특허 전문 관리 회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없으면 IP 펀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이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해서 실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특허 전문 회사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같은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리 약간 좀 그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회사고 근데 좀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기술촉진법에 보시면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특허 전문 회사에 대해서 뭐 관리 회사라든지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실제로 활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그런 회사들은 또 비영리 법인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입법이 조금 개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많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금 개정 작업이 일부 완화됐습니다만 더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M&A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IP 모노타이제이션 제가 뭐 활용 전문 이게 번역은 지식재산 활용이라는 표현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머니하고 모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 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P 중에서도 옛날에 뭐 지금 우리 IP를 직접 하나만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을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어떤 IP가 있어야 되니까 많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지화 돼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다 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IP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되는 IP 금융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지금은 약간 좀 슬로우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고 굉장히 핫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떻게 그것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냐 패키지화할 것이냐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IP 금융 계약을 실제로 변호사로서 뭐 하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 IP를 어떻게 특성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IP를 어떻게 그 가치를 어떻게 뭐 실사하는 작업이 일단 중요할 겁니다. M&A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IP 가치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법률 전문가로서는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IP라는 것은 권리화돼서 권리가 된 법적으로 권리로 인정된 것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여하고 오히려 사실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서 실점해서 IP 거래가 많이 발생되면 차라리 소송하는 것보다 특허 명세 작성하는 것보다도 IP 가치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그것을 대해서 그 평가서를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P 도질리에서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M&A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IP 권리가 어떻게 특정이 되고 기술과 존속기관의 뜻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 들춰내는 거죠. 한번 정리해서 그래서 이것이 언제 존속기관이었느냐 서로 갱신을 했느냐 라이센스로서 지금 있느냐 라이센스는 것이 그 완전한 그 동상이냐 아니면 전용이냐 이런 부분에서 소유관계 라이센스냐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반적인 하는 것처럼 IP를 특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화된 정밀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DD 작업하듯이 체크리스트를 발송하고 데이터룸에서 봐서 그에 따라서 변호사
뿐만 아니라 IP 전문가들 뭐 이렇게 전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DLL 거기를 작성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PDD 듀딜리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통 4가지 정도 분석을 하는데 가장 권리성이 분석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가 있느냐, 특허 무효 심판을 했을 때 무효가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술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문가가 다 IP 전문가, 전략가, 컨설팅 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평가 해서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가치 평가. 근데 가치 평가는 이제 다음 현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수익 조건, 비용 조건, 시장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현금 흐름할 때도 근데 지자산 사업의 미래 창출된 경이익을 추정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한다. 이건 결국은 지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차이가 뭐 표를 만든 거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굉장히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비용 조건. 그다음에 그럼 지나치면 내가 얼마 비용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게 또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 조건이죠. 그 시장에서 실제로 모두 우리가 평가하죠. 시장에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문제점은 그런 시장에 실현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많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 조금 더 좀 좁히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시장 접근의 신뢰성을 여기가 제일 가지는 거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뭐 여기에 해도 좋긴 좋겠지만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고 이건 너무 가대평가되고 가소평가되고 이것이 제일 좋은 건데 뭐 시장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든 뭐 신뢰성 있는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IP 검증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점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관련돼서 보면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금융계약서와 똑같은 거예요. 다만 IP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까 하시냐는 것만 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일즈 라이센스 회주기 가입고 시큐리티라이제이션 유동화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먼저 세일즈 라이센스 백 어그리먼트를 보면 뭐 여기 저 샘플에서 보는 것처럼 뭐 타이틀만 보더라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 유성화는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 위탁 계약서, 뭐 양도 계약서 그 다음에 기본 형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신용 보강하는 게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라이센스를 같이 보면 뭐 라이센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인터렉트 프로퍼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새로 그 업데이트된 임프루브된 데에서 어떻게 효력을 할 거냐, 텍스 세금 문제라든지 컨피덴셜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시장을 위해서 이런 컨피덴셜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제일 통상적으로 중요한 터미네이션 부분이 중요하고 디스크레이머 이게 뭐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언제까지 인데미피케이션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설림에서는 통상적인 문구로 들어가는 건데 의외로 여기 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 가버닝 어느 법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리스딕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그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 뭐 통상적으로 가장 좋기는 뭐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기는 안 되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상대방이 수유를 하면 우리 쪽에 오고 우리가 수유를 하면 그쪽에 간다 이런 식으로도 돼 있는 거고 제일 좋기는 아비트레이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그 인포스먼트도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요즘 뭐 잘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대한상사 중재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실제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 법정이 하게 되면 굉장히 뭐 주리 트라이얼까지 들어가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아비트레이션을 한 번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만약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버닝 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리 터미네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된 뭐 인프루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담보계약과 관련 일본 금융계약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지자는 부족한에서 대비해서 인덴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손해배상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 확정 시에 담보권이 어떻게 위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처분 시 특정 양수인의 지정을 미리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일전유권에서는 어떻게 대한 조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기술 부분에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 그 새로 어떤 침해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보고하고 리포트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다른데 넘기고 하고 자기가 쓸 때는 또 기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잘할 테니까 계속 상당한 기간 동안은 뭐 교육을 시키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저렴한 일정한 픽스된 비용을 해서 계속 그걸 해준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세히 하려면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식재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에 맞는 그런 그 규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에서 이제 조금 빨리 제가 설명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 보면 IP 금융 거래 활성화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P하고 금융하고가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뭔가 하면 IP 하신 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좀 약하고 금융 하신 분들은 IP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IP 금융 활성화 있는 사회 지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거래를 일단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허 전문 회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활성화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 시스템 부분과 관련해서 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런 거죠.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치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가치평가가 뭐 제가 혼자 개인한테 주는 거 하고 이래서 대기업한테 하는 거, 우버한테 들어가는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이거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전기 전자 전문가를 하더라도 예사로는 이 파마시티컬 약하게라는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스크린 할 수 있는 이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 지원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활용을 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좀 앞저질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단히 좀 그냥 한번 이런 제도가 왜냐면 여러분이 또 어차피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이건 저렴한 큰 비용이 안 듭니다. 비용이 안 들고 나름대로 신뢰도도 있고 해서 이것이 한 300만에서 500만 된다면 뭐 모든 특허를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로 해서 한번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아까 전에 했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IP 검역 평가 장기가 된 평가 신뢰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재고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용도가 정보기관 신뢰성 제고 지수 돌입 필요한데 IP 금융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좀 된다고 하면 그다음 1년 이내 100만 원 이내 간이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등급 평가 활용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어떤 그 가치를 나름대로 도식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특허 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특허 등록 공고이고 독립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독립항수가 몇 개고, 분수항에서 몇 개고, 그 다음에 별로 몇 개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그 정도에서는 그래서 국내와 미국 등록 특허 대상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등급을 상대 평가로 등급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가 지표를 보면 권리성에서는 권리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권리가 충실하냐,
안정성이 있느냐는 뜻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겠습니다. 기술동력, 부합성력, 기술의 수명이 있느냐, 선도성이 있느냐, 성형하면서 근형사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상대 평가를 해서 자동적으로 이 등급을 구성을 해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권리성, 독립함이라든지 뭐 분할 특허라든지 무효심판 인용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성에서는 인용과 피용 정보가 얼마큼 있는지 활용성의 패밀리가 뭐 특허가 있는지 실시권 조기 공개 권리 등도 적용해서 신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여기 표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트에 들어가게 되면 특허 평가 보고서에서 지금 그 특허 부분에 대해서 등급은 A고 점수가 2타, 권리성은 몇 점이고, 기술성은 몇 점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1차적인 재료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통해서 지금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이 자체 내에서 검증을 해봤다고 합니다. 해봤더니 그 미국 특허평가 같은 경우는 한 80%, 뭐 국내 특허평가는 한 80%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 근데 뭐 완벽하게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뭐 전문가를 통해서 했던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IP 금융상품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한 2,400억 정도의 자금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IP 그 기업 그 회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 특정 특허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허를 분류할 수 있어서 이 제도가 가지는 특징은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IP 보유 기업이 직접 진짜 스마트 평가를 해서 비등급 회사는 그래서는 꼭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보정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실제로 한 2,480억 정도를 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제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뭐 제가 뭐 특허나 제가 학부에 뭐 공학 정보를 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뭐 저작권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허 뭐 상표라든지 뭐 영업 비밀은 모르겠습니다. 특허 부분에서는 제가 뭐 아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료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래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국가 R&D 성과 평가 지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래 강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정부 기관에서도 많이 은행 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예를 들어 지금 기업은행은 국민의 산업은행 기준으로 이런 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이 한 비용이 한 500건에 300만 원 정도인데 뭐 같이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만큼 어떤 하나 예를 들어서 IP하고 금융하고 했던 연결고리, 그다음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사회 지원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앞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특허 관리 전문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가치평가가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걸 뭐 하고 있긴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IP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 부분을 그냥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냐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고 저희 역시 금융 사이드에서 금융을 전공했다 하들 때 지식재산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지식재산을 하신 분들은 또 금융 사이드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다면 지금 지식재산 금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식재산 연수도 이렇게 지금 강의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도 연협에서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식재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저희가 IP 금융에 대한 뭐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 그다음 부분은 뭐저 가시평가에서 우수교 이거는 뭐 특별히 지금 관련성이 없고요. 다만 아까 전에 다시 들어가시면 지금 IP 금융 계약 부분에서 어떤 특징이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적으로는 뭐 큰 예를 들어 양도담보 형태가 되니까 뭐 세일즈 앤 라이센스 백이라면 기본적 형태는 다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IP에 관련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뭐 그 계량 특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손해에 대한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특징으로서 뭐 관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자산 뭐 일반 자산 유도하고 하지만 IP라는 특징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는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뭐 보신 것처럼 최근에 뭐 미국계 민수합병 같은 경우에 보면은 IP M&A를 하는데 IP 재산을 같이 회사 인수하면서 IP를 구입을 제의를 했는데 그게 한 50억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니까 거절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뭐 그것이 매각이 돼서 한 1년 있다가 그게 이제 뭐 100억 정도 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IP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 조절을 조금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고, 다만 조금 더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에서 전체적인 어떤 법 체계 부분에서 혹시 뭐 문제가 되는 부분 좀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함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조금 시간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혹시 같이 같이 이 부분에 같이 논의를 하거나 뭐 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뭐 말씀이 없으시면 조금 일찍 시간이 좀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묻기도 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했는 것은 제가 조금 조절을 못해서 많은 자료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 자료는 제가 저녁에서 카페에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세한 내용 부분 조금 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너무 또 많은 자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협한 그러나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IP 금융에 관련돼서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결국은 저희들이 어차피 변호사로서 또 변리사로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IP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가장 화두가 되는 IP고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에서 금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이드입니다. 하나는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것을 캐셔, 표현 직장인 것을 모노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 큰 영역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치평가가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컨설팅의 종합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IP에서 권리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법률 전문가 아니면 변호사나 변리사분들 여기가 특허 권리성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려면 어떤 IP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찾겠냐. 파인드키가 또 어차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어떻게 그걸 패키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제대로 된 제대로 제압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IP에 관련된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자문이 왔을 때 그 던져주었을 때 완전히 그 자체로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나름대로 토탈 프로젝트 베이스로 토탈 솔루션을 만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냐. 이것을 제가 미국 로펌에서 한번 파트너 3분하고 회의를 했는데 갖다 주면 던져주면 자기가 다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뭐 컨설팅 펌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협업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P 금융을 여러분이 한번 또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아직까지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융인데 IP의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핫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강의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은 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식재산 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뭐 민간 2년간 있으면서 계속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제가 금융연수원에서 뭐 강의를 한 1년 정도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여전히 잘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시니까 계약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이 또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이냐 혼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우스개로 시간 남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구명수가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왜 구명수가 의미가 없냐면 지금 네이버 다 치면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구명수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지식 자체는. 근데 엄미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뭐 K-팝이라든지 한류라든지 하는데 그거에서 관련된 것도 역시 결국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야가 그쪽 분야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이 아니냐. 뭐 저작권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그 느낌은 그 봐서 느낀 것은 굉장히 참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변호사가 많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 일을 즐기면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또 왜냐면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뭐 더 잘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제가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IP로 관련되면 정말 새로운 세계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이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인더로서 아니 브로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점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업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하셨겠지만 제가 좀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IP 금융에 대해서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하면은 정말 이 분야에는 앞으로 굉장히 프라미싱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뭔가가 좀 괜찮은 그 뭐 있지 않을까. 아마 실제로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대신 IP도 해야 되고 금융도 해야 되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옛날 전통적으로 특허 명세 작성하고 뭐 소송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시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